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이번 주에는 워렌 버핏이 일본의 투자를 더 늘릴 계획이라는 이런 얘기랑 테슬라가 이 30년 장기 계획의 마지막 10년 계획인 파트 3 플랜을 공개를 했죠. 그리고 미국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가면은 일단 미국의 각종 경제 지표는 잘 나왔다 그러긴 뭐하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왔죠. 고용 지표가 예상 범위 이내로 발표가 됐고 차트를 보시면은 신규 고용자 수는 계속 줄어들기는 해요. 이 숫자 자체가 뭐 절대적으로 엄청 낮은 숫자는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 실업률 자체는 3.5%를 이제 완전 고용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랬을 때 이 정도 수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고용 지표가 걱정할 정도가 아니다 보니까 뭐 금리를 더 올려도 상관없겠네 라는 생각에 이제 시장 대세뷰가 5월 FOMC에서 금리 25bp 인상하는 걸로 돌아선 상황이고, 더 중요한 것들이 사실 이번 주에 발표된 물가였는데 CPI랑 PPI, CPI가 소비자 물가고 PPI가 생산자 물가죠. 생산자 물가라는 말은 이제 도매 가격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다 기대 이하로 생각보다 살짝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CPI 같은 경우는 5% 나왔죠. 뭐 예전에 뭐 8%, 9%, 뭐 두 자릿수 뭐 이 얘기 하던 거 생각하면은 5%면 엄청 줄어든 숫자기도 하고, 그다음에 PPI 같은 경우는 아예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그래서 CPI를 보면은 이 5%라는 게 매월 월간으로 상승폭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CPI 수치가 작년 6월부터 꾸준히 계속 이게 플러스면 매월 전년 대비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긴 한데, 그 상승폭 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까만 선이 코어 CPI, 가격 변동이 큰 에너지랑 식품을 뺀 수치죠. 그래서 코어 CPI가 이제는 아예 이 전체 CPI 5%보다 더 높은 5.6% 이런 식으로 역전이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이게 한 2년 만의 일인데, 어쨌든 간에 근데 물가는 잡혀가고 있고, 근데 코어 CPI가 오른다는 거는 이 물가 변동폭 큰 거 말고 근본적으로 정말 꾸준히 유지되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뜻이라서 사실 뭐 긴장을 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긴장을 놓을 수는 없지만 잡혀가고 있다. 그 말은 금리 한 번 정도는 더 올리지 않을까.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올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믹스드 백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얘기할 때 믹스드 백.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결과라고 하는데, 25bp 인상은 시장 대세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시즌 자체가 끝나간다는 기대감에 시장 전반이 다시 주 후반으로 올수록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빅테크 포함해서 이제 금리와 빅테크는 좀 많이 연관이 있잖아요. 큰 방향에서 봤을 때 금리가 오르면은 빅테크 상당한 기대감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빅테크 주가가 빠지고, 뭐 금리가 내려가면은 오르고, 이런 큰 흐름이 있는데 어쨌든 빅테크 포함해서 다 같이 올랐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대선 출마 의지를 어쨌든 좀 밝힌 상황이죠. 뭐 대대적으로 선언을 했다기보다는 대선 출마 2024년 할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재선이 된다 그러면 만 82세 대통령이 되는데, 그때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대편에서 나와서 또다시 공화당 주요 후보로 지금 다음 대선을 도전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2024년 11월부터 임기를 할 텐데,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되면은 누가 되든 78세든 82세든 정말 초고령 대통령이 계속해서 권력을 이어갈 것 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대선 출마를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정치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낙태법이죠. 낙태라는 게 대법원에서 원래는 이제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는데, 이게 작년에 뒤집혔죠. 대법원에서 낙태법이라는 게 폐지된 다음에 낙태를 못하게 막고 있고, 보통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낙태법 폐지를 지지를 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낙태법, 어머니 그리고 여성, 부모의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곳이라서 낙태법을 서포트를 하는데, 어쨌든 낙태법 폐지를 지지했던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에서는 아예 23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잘 팔아오던 경구 낙태약 FDA 승인까지 취소하면서 너네 낙태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약도 팔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세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바이든은 결정을 뒤집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워낙에 논쟁적인 법안이라서 어쨌든 한쪽의 의견을 좀 세게 잡고 가야 된다는 바이든의 생각인 것 같고, 고개를 돌려서 이제 일본으로 오면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드디어 바뀌어서 새로운 임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에다 총재가 새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일본이 이어온 마이너스 금리와 수익률 곡선 통제는 이제 말은 어렵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10년 국채, 뭐 장기 국채를 계속 사들이는 식으로, 중앙은행에서 돈 풀어서 국채를 계속 사들이는 식으로 금리를 찍어 누르겠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 양적 완화에 이런 효과가 있는 애들인데, 이 기조를 당분간 바꿀 생각 없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고, 중앙은행 총재가 바뀌면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제는 이 마이너스 금리 탈피하고 YCC도 이제 철폐해서 좀 더 시장 친화적으로 가는 게 아닐까, 그리고 다른 나라 다 금리 올렸는데 우리만 마이너스면서 일본은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에다 신임 총재는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캐나다나 호주는 금리 인상 이미 멈췄고, 미국 같은 경우도 어쨌든 올해 5월 정도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 아닐까라고 시장에서 다 예상을 하고,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금리를 아예 인하를 다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라, 이제는 여기에 대한 이제 세상을 못 쫓아가고 있다는 이 걱정에 대한 압박은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워렌 버핏은 일본의 베팅을 더 늘리고 싶다고 발표를 했죠. 포트폴리오 내 일본 주식 비중이 지금 7.4%까지 늘었는데 이게 팬데믹 시작 전에는 5%였는데 이게 추가로 더 담은 것도 있고 주가가 오른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팬데믹 초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일본의 종합상사들, 5대 종합상사들 지분을 쓸어담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사실 되게 올드한 회사들, 기억을 되돌려보면은 소프트뱅크가 투자하는 신규 스타트업 테크 회사들 요런데 온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었지. 그 당시에 이제 되게 듣기만 해도 올드해 보이는 기업들에는 사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워렌 버핏은 그때 나타나서 지금이 저가 줍줍 기회다라고 샀고, 그 다음에 이 상사들이 하는 비즈니스들이 결국에는 한국의 포스코도 비슷하지만 상사들이 나가서 해외에서 이제 원자재 탐사도 하고 거기서 원자재 업체들한테서부터 유통계약 맺어서 원자재 유통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원자재 지금 한 2년 동안의 가장 큰 팀이었던 인플레이션을 휩쓸고 지나간 이 원자재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쨌든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졌었고, 워렌 버핏은 거기에 이제 미리 선점해서 베팅했던 걸로 시장에서는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인의 선견지명을 증명할 수 있었던 투자였는데 일본의 베팅을 더 늘리고 싶다고 이번에 선언을 했고, 실제로 일본에서 빚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아예 그냥 로컬 엔화로 빚 내가지고 투자를 직접 하는 식으로 되게 다이나믹하게 본토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반대로 중국의 전기차인 비아디 지분을 계속 팔고 있죠. 그래서 6개월 전만 해도 지분율 거의 20% 가까이 들고 있는 엄청나게 큰 주였는데 지금은 이제 10%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뜻밖의 기준금리 동결을 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불안 중에서 이제 경기 불안을 더 걱정해야 된다. 금리 더 올렸다가는 우리 힘들 수 있다라는 걸로 경기를 띄우는 걸로 선택을 했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또다시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2주 전에도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하면서 이머징 마켓 중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했던 국가인데 2주 만에 또 내리면서 소비 둔화 걱정을 이제 잡으려는, 경기를 되살리려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가는 느낌을 실제로 좀 받을 수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의사들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 시스템이 좀 달라서 덜 와닿을 수는 있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 의료 시스템이죠. 나라에서 정해주는 월급 같은 게 있는데 공공병원들에 이 의사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저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의료인들이 급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실제로도 이제 알아보면은 물론 이제 프라이빗 호스피털을 해서 돈을 많이 쓸어 담는 그런 병원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 외에 이제 공공재처럼 쓰이는 이제 의사들, 쓰인다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저는 진짜로 쓰이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팬데믹 동안 되게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이 의료진들이. 근데 이런 의료진들이 급료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올려달라고 하는 게 영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이제 전 세계적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35% 올려달라, 급여 35% 인상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큰 돈은 아닌 게 이게 지난 15년 동안 계속 저평가 받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소급해서 다 줘야지, 안 그러면 자기들 지금 계속 손해보고 있다. 인플레를 감안하면은 실질급여가 지난 15년 동안 오히려 마이너스 26%가 됐다. 페이가 줄어든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공공부문 파업 트렌드는 철도, 운송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의료에까지 번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 연관된 얘기를 해보자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달러를 제끼고 쓸 수 있는 자체 통화 만들자고 브릭스 컨트리들에다가 직접 연락을 돌렸죠. 그래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것도 이제 근본이제가 끝내고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면서 미국이 헤게모니를 잡은 것도 자기들 맘대로였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 약간 이런 식으로 브릭스도 자체 통화 만들자고 했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달러 헤게모니가 깨지는 거를 이제 중국에서도 굉장히 원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달에는 중국이랑 브라질 간의 무역에다가 위안화랑 헤아루화로 직결제하자. 그래서 중간에 달러 거쳐서 결제하지 말고 중국이랑 브라질 간에는 위안이랑 달러만 서로 오가는 걸로 하자. 라는 식으로 추진했던 이력이 있고, 심지어 룰라는 지금 베이징 출장 중이라서 시진핑을 아예 중국에서 만날 계획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브라질은 브릭스 국가들 모아서 이제 아예 미국을 제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중국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우군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경기 부양이 정말 노박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올해 투입하기로 한 이제 인프라 투자만 해도 이제 교통, 에너지 투자 아니면 산업단지 투자 이런 것들만 해도 1.8 trillion US 달러죠.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국가 예산의 거의 4배 가까이 되는 수준을 올해만 인프라 투자에 다 쏟아부을 예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중국 건설 경기에 대한 지수인데 정말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이게 나라에서 정말 집어 끌어서 경기 부양하자,
시진핑 3년임 했으니 이제는 나라를 살리자라는 걸로 바뀌었고, 그걸 또 내용을 보면은 이 3월 물가지표가 중국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왔어요. CPI 같은 경우에는 0.7%밖에 안 오르고 PPI는 마이너스 2.5%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제 성장을 못 하다 보니까 올해 목표치 2%대 넘기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경기 부양을 계속해서 해야겠죠. 이 경기 부양에는 앞으로도 계속 힘이 실릴 것 같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미국을 견제하는, 그리고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들 압박하는 행위도 계속 하고 있는데, 대만은 계속 압박을 하죠. 그래서 대만 총통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총통 선거가 다시 있다 보니까 지금 총통이 좀 후달리고 있는데, 아마 정권이 바뀔 걸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권은 완전 극혐 반중파고 이걸 갈아치울 걸로 생각하는 국민당 세력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도 잘 지내자, 약간 이런 태세인 것 같아서 어쨌든 이 노선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대만 총통,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는 반중 노선의 대만 총통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시점에 맞춰서 이제 대만 인근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되게 빡세게 진행을 했죠. 정권이 바뀔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지금 대만 내에서 반중 노선 세게 타면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여론도 굉장히 안 좋긴 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계속 압박을 넣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에도 대놓고 이제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는 게,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M&A 승인하는 거를 이제 중국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반대하면서 물고 늘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반독점 승인 같은 것들 안 내주고, 예를 들어서 반도체 회사, 미국의 뭐 인텔과 맥스리니어 같은 회사들의 대형 인수합병권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 승인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막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보시면은 이 어쨌든 위안화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서 국제 무역 결제에 쓰이는 통화를 보시면은 유로화는 뭐 계속 6% 언저리를 왔다 갔다 거리고, 엔화는 뭐 바닥을 기는 뭐 0에서 1% 사이 왔다 갔다 거리고, 위안화는 어느덧 거의 유로 가까이 왔습니다. 물론 이제 vast majority는 당연히 US 달러겠지만, 위안화가 계속 이 추세로 올라가면 어느 정도 헤게모니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헤게모니라는 게 정말 한 끗 차이라서 어느 순간 치고 올라가면 정말 한순간에 뒤바뀔 수가 있어서 당연히 미국은 긴장을 하겠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좁혀졌으면 이제 거의 따라잡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중국에서는 이제 텐센트랑 알리바바, 이제 초대 형주 두 개의 주주가 계속 바뀌고 있죠. 각각의 최대 주주였던 이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 남아공 네스퍼스라는 그룹의 뭐 투자 자회사인 이 프로서스,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가 텐센트의 지분을 많이 들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팔아왔죠. 지금 최근 몇 년째 계속 팔아왔고, 이번에도 또 판다는 소식에 당연히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아서 내려갔고, 알리바바 주요 주주인 소프트뱅크는 요새 진짜 힘들죠. 그래서 현금을 많이 마련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도 아예 소프트뱅크 벤처스, 글로벌 VC 중에는 특이하게 한국에 헤드쿼터가 있는 회사였는데, 어쨌든 그 소프트뱅크 벤처스라는 이제 벤처 투자 회사 자체도 주인을 바꿔버릴 정도로 손정희 회장 동생한테 넘어갔죠. 뭐 손태장이라는 아저씨한테 어쨌든 넘어갔는데, 현금 마련, 그리고 필요 없는 부서 쪼개버리고 날려버리고 약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말 꿀단지처럼 들고 있던 알리바바 지분도 계속해서 팔고 있죠. 그래서 2년 전만 해도 20% 넘게 들고 있었는데, 이번에 매각이 끝나면, 물론 이게 재매입 옵션을 갖고 이제 포워드 컨트랙트를 맺는, 이제 선물 계약을 맺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가 있긴 한데, 일정 기간 동안은 알리바바 지분을 매입할 때도 같은 구조로 했는데 결국 매입을 안 했죠.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다 팔게 되지 않을까. 이 상황이, 이 테크주가 정말 미친듯이 다시 반등해서 비전 펀드가 미친듯이 올라오고, ARM 상장, 미국의 상장 성공해서 돈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고, 이런 대형 호재들이 계속 올라오지 않는 이상 팔아서 그냥 지분율이 계속 낮아지지 않을까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지분율이 3.8%까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알리바바와 소프트뱅크의 이 동행은 정말 이대로 끝나가는 느낌이고, 텐센트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텐센트는 사실 다른 건 다 잡았는데 커머스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뭐 메신저, 게임, 그 외에 IT, 인터넷 서비스 되게 많은 것들 다 잡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커머스 영역은 텐센트가 너무 갖고 싶은데 잘 못하는 영역이다 보니 계속해서 다른 데 투자하는 식으로 이제 뛰어 들어가고 있고, 이번에는 라이브 커머스 사업에 신동방 그룹에 투자를 하면서, 사실 신동방 그룹이 예전엔 뉴 오리엔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아예 회사 이름 자체가 이지 바이 홀딩스로 바뀌었죠. 아예 커머스 회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신동방 그룹이라는 게 중국 에듀테크주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2019년까지만 해도 여기가 정말 미친 듯이 주가가 폭등한 회사였습니다. 왜냐면은 중국도 교육열이 엄청 많고, 중국은 어쨌든 사람도 많고, 그랬을 때 소비 여력이 올라가면서 사교육은 시장을 계속 커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추세에 맞춰서 초대형주 중에 하나가 신동방 그룹이었는데, 이 뉴 오리엔탈 같은 경우 2021년쯤부터 갑자기 중국에서 사교육 규제를 때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교육을 아예 그냥 못하게 한순간에 막아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정말 주가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수직 낙하를 했어요. 그래서 뉴 오리엔탈 뿐만이 아니라 각종 동종업계 회사들이 다 같이 한순간에 맛이 갔는데,
근데 그랬을 때 여기가 변신을 한 게 어차피 우리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고 온라인 교육을 위해서는 1타 강사들이 있고 근데 이들은 온라인에서 굉장히 말을 재밌게 잘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예전 순살에서도 작년 말에도 한번 소개를 했지만 영어 가르치는 인터넷 강사가 영어로 아예 그냥 생필품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커머스를 도입을 해서 그래서 이 교육과 커머스를 붙인 형태로 되게 재밌는 형태의 라이브 커머스를 만들었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회사를 아예 바꿔버린 이력이 있죠. 그래서 이런 회사에 어쨌든 지금 주가도 싸니까 투자를 해서 지분을 넣어놓고 영역 확장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AI 챗봇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계속 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제너러티브 AI,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라는 식으로 공개 의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론 수렴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규제안을 내놓을 계획이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년 전부터 AI법을 논의를 해왔어요. 온 세상의 규제는 사실 유럽이 보통 제일 빠르다고 볼 수 있는데 유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미 논의를 많이 해서 그중에서 특히 고위험 AI로 지정된 업체들 그런 서비스들에는 엄격한 의무를 특히 뭐 데이터 관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는 식으로 이미 제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고 그중에서 특히 중국은 시진핑 독재 체제를 이제 위협하는 이런 콘텐츠들이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거기에까지 조금 더 손을 대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업체들 측면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대형 업체들 중에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존도 생성형 AI 시장 진출해서 기업들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했죠. 그래서 너네들이 직접 자체 AI 개발해서 쓸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준다. 이런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이 클라우드 서밋을 개최를 하면서 AI 챗봇 자체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2,000원이라는 걸 발표를 해서 알리바바가 갖고 있는 모든 서비스, 뭐 이커머스부터 컨텐츠, 플랫폼 등의 기능을 다 도입을 해서 어쨌든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 훨씬 더 효과적인 이 반응을 느낄 수 있도록 이 기술을 붙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센스타임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이제 중국의 정말 AI라는 테마를 정말 강하게 갖고 있는 회사죠. AI를 통한 데이터 분석 이게 메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서비스를 공개했는데 다른 빅테크가 발표한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초심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언어로 코딩을 이렇게 해달라라는 식으로 AI한테 주문을 하면은 그걸 알아서 코딩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을 내놨고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한 게 지금은 AI 개발 자체에 인간이 80% 정도 이제 시간을 투입해서 AI라는 거를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힘을 쓴다고 하면은 미래에는 이것조차도 그냥 AI가 다 자동화시킬 거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규제안의 발표와 좀 맞물려서 이 발전 상황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빅테크 회사들 중에서도 PC 수요가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이 PC랑 여기에 연관된 반도체들 수요가 크게 다운된 추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뭐 회사 가리지 않고 애플부터 시작해서 애플도 이번 1분기에는 전년 대비해서 연간으로 PC 판매가 마이너스 40%였다 그러죠. 업체들 다 평균 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30%의 이 PC 수요 둔화를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이 PC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PC에는 뭐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D램, 하드 이런 거 만드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걱정스럽게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정말 마이너스 86%, 1조 원도 안 되는 엄청나게 쪼그라든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현대 기아차보다 지금 올해 실적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현기차가 대장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걸 넘어서 아예 감산까지 발표를 했죠. 보통은 이제 생산 공정은 100% 돌리면서 이제 재고를 어느 정도 쌓아두냐는 식으로 재고 조정을 하면서 가격 조정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그냥 넘어서서 아예 그냥 생산 양 자체도 줄여야 된다라고 발표할 정도로 수요가 안 좋은 것 같고 사실 감산을 한다는 게 감산하는 데에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공장을 멈췄다가 다시 돌리는 것 자체도 사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장 입장에서는 웬만하면은 이제 재고 조절로 버틸 텐데 메모리 반도체 쪽은 진짜로 상황이 안 좋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한 3등 업체쯤 되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에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도 덩달아 이제 휘말려 내려갔죠. 그리고 외주 생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TSMC가 4년 만에 매출이 줄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이미지 센서부터 시작해서 뭐 그래픽 카드 등의 각종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을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ARM과 인텔 간의 깜짝 협업이 또 발표가 됐죠. 이제 ARM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고 인텔은 원래는 종합 반도체 회사로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든 걸 다 했다고 하면은 요새는 기존에 하던 설계부터 제조까지도 다 하고 근데 이렇게 막 너무 크게 몸을 움직이게 되면은 속도전에서 밀리다 보니까 이걸 좀 떼내서 아예 파운드리 사업, 삼성이 하고 있는 그리고 TSMC가 1등인
이 외주 생산 사업가, 우리 생산 설비를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니네한테도 빌려주겠다는 식으로 정말 제조에 치중한 이런 업종도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이 ARM은 지금까지는 TSMC에 의존을 했었는데 TSMC가 독점하는 것 자체가 사실 항상 마음이 편하진 않았을 거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이 중국의 공급망을 계속 위협을 하다 보니까 TSMC도 대만 회사긴 하지만 뭐 중국에 공장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이 지정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공장을 새로 더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신경을 쓰고 있던 와중이고, 인텔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최첨단 기술을 가진 고객사가 들어오면은 본인들이 제조 공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깜짝 협업을 발표를 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킨 게임을 계속하면서 이제 가격을 계속 깎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또다시 가격을 깎았고, 홍콩에서도 가격을 최대 15% 인하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가격이 20% 다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격을 깎으면서 치킨 게임을 하고 있고, 테슬라 30년 장기 전략의 이 마지막 10년 전략인 파트 3가 드디어 공개가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맨 처음에 파트 1을 2006년쯤에 내놓을 때랑 이제 흐름이 그대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 일론 머스크의 계획에서 사실 큰 그림에서 벗어난 게 하나도 없는데, 비싼 프리미엄 시장을 먹어서 거기서 돈을 번 다음에 그 번 돈으로 점점 더 가격을 낮추면서 양산화 라인으로 가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매스 프로덕션 라인까지 다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를 하나씩 하고 있고, 지금 이 가격을 내리는 것도 치킨 게임도 치킨 게임이지만 본인들은 마진에 자신이 있고 뭐 이 밸류 체인을 잘 통합해서 직접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리고 가격을 애초에 낮추기로 했던 것 자체가 계획이니까 이거를 계획대로 시전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매스 프로덕션 라인까지 다 잡기 위해서는 차 종도 늘려야겠죠. 그러면서 테슬라 버스랑 밴도 낸다, 롱레인지 트럭도 내고 모든 거 다 낸다라는 식으로 제품군 확장 전략까지 다 같이 밝혔죠. 그래서 앞으로는 테슬라가 정말로 유니크한 브랜드가 아니라 곳곳에 차 종마다 보이는 브랜드가 되기 위한 방향성을 발표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망을 중국 밖으로 옮기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인도 생산량이 작년에 거의 3배가 늘어서 애플 전체에서 만든 아이폰 생산량의 7%가 이미 인도에서 오고 있다 그러죠. 공급망 이전이라는 게 이제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다 준비해서 이미 아이폰 생산 7%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맥북 같은 경우에서는 아예 태국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거 죽이고 이제 잘 되는 거 살리려고 하고 있죠. NFT 기능을 아예 비활성화를 했죠. 한때 메타버스의 좀 핵심 컨텐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돈 안 되고 자꾸 손실만 내고, 그리고 NFT라는 시장 자체도 어쨌든 죽어있는 상황이니까 NFT 같은 거 다 빼버리고 잘 되는 쇼폼 콘텐츠, 틱톡에 다 먹히고 유튜브 쇼츠에 먹히고 있으니까 인스타랑 페이스북 완전히 밀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본업인 광고 수익과 핀테크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 이제 메타는 핀테크는 당연히 계속 옛날부터 해왔는데 규제 때려 맞으면서 이제 리브라 DM 프로젝트, 이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이런 거 다 접으면서 좀 힘이 빠졌었는데, 그래도 핀테크는 계속 해나가고 있고, 브라질에서는 아예 왓츠앱 메신저를 통해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재밌는 소식이 트위터가 2가지 이제 구독 서비스랑 주식 거래 서비스 하나씩 공개를 시작한 게 굉장히 재밌었는데, 일단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 같은 서비스가 이제 유료 구독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뭐 따로 플랫폼 찾아다니지 않고 트위터라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서 유료 결제 받으면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도 정말 좋은 기능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정말 지금까지 저는 왜 없었나 싶을 정도로 제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몇 년 전부터 했던 사람이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주식 거래 더하기, 이것도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왜 안 들어올까라고 생각했었던 건데,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면서 해내고 있죠. 물론 이제 규제의 영역이 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일론 머스크급 되는 사람이면은 뭐 싸워서라도 풀어낼 것 같고, 일단은 출시는 서비스를 이제 하기로 했으니 트위터 콘텐츠들 읽으면서 뭐 증권 거래 콘텐츠들 읽으면서 그 안에서 직접 거래까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거는 사실 그 기능은 너무나도 직관적이고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거래의 흐름이잖아요. 트위터라는 회사를 이제 44 빌리언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을 주고 사들여서 정말 그냥 SNS 회사로만 남을 거면은, 저는 일론 머스크가 너무 비싸게 돈을 주고 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기능들을 붙여가지고 완전히 다른 회사로 탈바꿈한다, 파이낸셜 컴퍼니가 된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44 빌리언이 아니라 뭐 100 빌리언 이상의 회사가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포텐셜을 가진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유저들 다 모여 있고 여기서 주식 팔다가 뭐 금융상품도 팔 수 있고, 뭐 나중에 은행업 라이센스도 사실 돈 있으면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업 라이센스 사서 붙일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 모든 기능을 처음부터 직접 다 만드는 건 부담되니까 이토로라는 회사랑 협업을 했죠. 이토로라는 회사가 남의 포트폴리오를 복제해서 트레이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유명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 금융 거래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뒤에 붙여서 운영하다가 마음에 들면은 아예 이토로 같은 데도 또 사버리면 되겠죠. 이런 거 직접 빌딩하지 말고 어차피 잘하고 있는 애니까 사서 붙이고 또 서비스 붙이고. 그래서 역시 이제 경험과 돈이 모두 많은 사람이면은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구나라고 느꼈고, 저는 사실 예전에 순살에서도 정확히 이런 식으로 해보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직접 하진 않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걸 보면서 어차피 이건 내가 했어도 트위터가 나오는 순간 바로 문을 닫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가 나오면 한번 잘 써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기차라는 테마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이슈잖아요. 아무래도 산업 자체도 크고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의 주요 보조금 수혜 대상이기도 하고, 그랬을 때 전기차에서도 제일 핵심이 어쨌든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광물, 이 원자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원자재 중에서도 이제 리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모든 배터리에서 리튬을 뺄 수는 없으니까, 다른 건 바꾸더라도. 그랬을 때 이 리튬이 가장 많이 묻혀있는 전 세계 1위 매장지인 볼리비아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리튬을 그냥 팔았지만 이제는 가공해서 아예 배터리까지 만들어서 팔겠다. 그걸 앞으로 3년 내에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근데 이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인 게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뭐 니켈 같은 기차에 또 다른 이 금속 원료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도 지금까지는 광물만 팔았는데 이제는 공장도 짓고 아예 가공해서 팔고 싶다라는 식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도매가의 재료를 넘기던 나라들이 이제는 밸류 체인을 늘려서 중간 마진도 더 먹고 싶다라는 식으로, 이 가공 마진이 몇 배로 남으니 이걸 먹고 싶다라는 식으로 의견을 내고 있죠. 이 밸류 체인 확장이 계속 글로벌 트렌드라서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은 그러면 이제 볼리비아 가서 공장을 지어야 될 수도 있고,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또다시 재편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치료제라고 해서 이걸 먹는 치료제가 아니라, 저는 약간 MC 스퀘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MC 스퀘어를 사실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 음파를 통해서 집중력을 높이고 하는 이런 제가 어렸을 때 광고 굉장히 많이 때리던 학습을 도와주는 이런 디지털 기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불면증 치료제 같은 이런 것들을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이런 디지털 치료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이 디지털 치료제 개발사들, 그거를 뭐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해야 될지 제약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페어 테라피틱스라는 대장주가 있었는데 여기는 파산보호를 신청을 했죠. 근데 문제는 이런 디지털 치료제의 효능이 FDA에서는 효능이 있다라고 승인을 내줄지언정, 결국에는 이거를 처방하는 의사와 그거를 이제 보험 수가로 인정을 해주는 이 보험회사, 이 두 개가 더 필요하겠죠. 왜냐면 돈은 결국엔 거기서 나오니까. 장사를 할 수 있는 허가는 FDA에서 주더라도 이거를 얼마나 팔 수 있는지는 보험사와 의사들의 이해도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고, 그랬을 때 보험사가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보험료를 못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결국엔 먹지를 못했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의료 영역은 보험사와의 연동이 되지 않으면 너무 힘들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대마 같은 경우에 독일에서는 개인이 대마초 보유할 수 있게 합법화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인당 25g까지는 보유해도 되고, 프라이빗 사교 클럽을 통한 대마 교환은 어느 정도 일정량까지 허용을 해준다고 하고, 대마 전문 상점도 오픈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걸 아예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통제된 범위 안에서 즐길 수 있게 하는 게 목표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합법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아예 합종 연횡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큰 회사가 작은 회사들 계속 사들이면서 덩치 키우는 이 틸레이라는 대장주가 캐나다 내에서 계속해서 1위 자리를 단단히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했고, 명품주 LVMH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도 실적이 좋았죠. 여기는 이제 글로벌리도 좋았지만 한국에서도 좋았고, LVMH뿐만이 아니라 뭐 디올 같은 이런 회사들도 한국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고, 특히 뭐 중국도 리오프닝 덕분에 매출이 크게 반등하고, 이런 식으로 LVMH는 전 세계 시가총액 탑 10 회사 중에 유일하게 유럽 회사로 들어가 있고, LVMH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위 부자로 지금 올라가 있죠. 주식 시가총액 측면에서. 그리고 크립토 관련해서 이 FTX 파산한 다음에 지금 뒤처리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어딘가로 새어 나갔고 빼돌려지고 뭐 해킹 당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뒤처리 담당반들이 빡세게 붙어서 지금 자산을 복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생각보다 많이 복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9월 달에는 이제 웹사이트 열어놓고 클레임할 수 있게, 고객들이 클레임할 수 있게 열어준다 그러고, 이게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원금에 최대한 가깝게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FTX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거래소도 그냥 다시 재개해버리자, 이런 논의도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누가 쓸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망했던 이 회사에 걱정돼서 안 쓸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열릴 수도 있다는 소식에 FTX 토큰이죠.
FTT 토큰이 가격이 또 폭등하는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와일드 웨스트의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는 한국도 기준금리 결국 동결했죠. 그래서 2연속으로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멈춘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계속 불어넣고 있고, 금통위 위원들은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낌새는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 차이가 나는데 미국이 다음 달에 5.25로 올리면 한 1.75 정도 차이 나는 상황으로 한동안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LG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가 LG 지분의 5%를 확보했다고, 이제 영국계 펀드가 확보했다고 공시를 했는데, 경영권 전쟁은 지금 이 공시 전에도 이 구광모 현재 회장의 생모는 아니고 이제 계모가 되겠죠. 계모와 친딸 두 분이 경영권 분쟁을 이제 시작했던 상황이었어요, 원래. 왜냐면은 이게, 그래서 이 집안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LG라는 회사가 장자 승계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뭐 장자, 첫 아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또 첫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런 식으로 장자 승계가 원칙인데, 바로 직전인 구본무 회장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장자로 물려받았었으니까. 그래서 이 다음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문제는 구본무 회장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일찍 돌아가시면서 아들 없이 딸만 남아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장자 승계를 위해서는 우리 첫 집안에 아들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구본능 아저씨 집의 아들이었던 이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여서 지분을 이제 장자로 키웠습니다.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사실 굉장히 약점으로 작용하는 게 구광모 회장이었고, 근데 어쨌든 이 LG의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서 이 구광모 회장은 지분율을 거의 16% 가까이 들고 지금 회장직을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던 상황이고, 구광모 회장 들어오기 전에 이제 어쨌든 구본무 전 회장의 이 아내분과 친딸들 남매로 있겠지만 원래는 사촌이었겠죠. 그래서 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지분들에다가 이런 외국 행동주의 펀드들을 붙어가지고 같이 경영권을 노리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가 있었고, 근데 여전히 구광모 회장 지분과 그 다음에 구광모 회장의 친부인 이 구본능 아저씨 같은 경우에 우호 세력으로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분들을 합치면은 어쨌든 경영권 분쟁에서는 승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2020년대에 보기 힘든 이런 장자라는 컨셉과 행동주의가 붙으니 초대 기업의 경영권 분쟁, 이런 것들을 관련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팝콘 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에서 이 에코프로 그룹의 주가 상승률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다들 걱정을 했었는데 주 후반으로 가면서 이틀 연속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그 전에는 올해 주가 상승률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 외에도 한국 공매도 종목 1위로까지 오르는 식으로 핫한 종목이었는데, 어쨌든 이제는 좀 이제 끼는 게 아닌가라는 이 걱정을 시장에서 더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컬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생명 연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가치 4조 원대에 들어왔던 앵커가 3조 원대에 1,000억 꽂아주는 이런 모습이고, 이제 펀드레이징 안 하면은 안 되는 회사다 보니까 여기는 적자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상장은 어쨌든 물 건너갔고, 지금 비상장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는 뭐 8,000억? 뭐 1조 안 되는 낮은 가격인데, 앵커는 투자한 지 사실 뭐 1년 좀 넘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4조 원대에 들어와서 갑자기 그 낮은 가격에 투자를 할 수는 없었을 테니 3조 원대로 살짝만 깎아서 돈을 꽂아줬다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거는 제가 계약서를 당연히 볼 수는 없지만 이 내용을 파보면은 이 3조 원이라는 게 그냥 겉으로만 3조 원이고 리픽싱 조항 당연히 달려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기업 가치가 1조 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냥 그 1조 원 아래의 지분 가치로 다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리픽싱을 당연히 세게 걸어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본인들도 근데 이걸 너무 급격히 기업 가치를 낮추면은 여러모로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낮추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정말 이제 실적 발표 본격 시즌이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물론 이제 테슬라, ASML 같은 주요 테크주들의 발표도 있지만 어쨌든 주요 금융주들, 하드 회사들 이런 것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경제 상황이랑 소비자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 한 주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재밌는 순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